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은 나에게 이토록 가혹할까? 우리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았습니다. 내 몸이 가뭄에 갈라져 비틀어질지언정 자식이라는 잎사귀가 시드는 꼴은 참아 볼 수 없었지요. 자식이 사업이 망했다며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으며 기꺼이 내 노후의 생명줄을 잘라 자식의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때로는 부모의 그 지독한 사랑이 자식에게는 독이 되고 나에게는 형벌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와 연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바친 한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기록입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 처절한 외침에 어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팔아 자식의 오늘을 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식당 파출부 일을 나가며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 어머니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들이 망했다던 그 돈으로 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가상 세계 속에서 펼쳐진 아들의 화려한 이중생활. 그 속엔 단 한 조각의 부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피 같은 돈이 자식의 유흥비로 쓰이고 있는데도 그저 내 팔자려니 하며 눈물만 훔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배은망덕한 아들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식에게 떡을 주되 왜 내 밥그릇까지 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무너진 인생의 가을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품격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 서글픈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순자 씨에게 아들 진호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식당 일을 하며 손등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해온 이유도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였죠. 아들이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순자 씨는 이제야 죽은 남편 볼 면목이 생겼다며 남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예고도 없이 순자 씨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 아들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순자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친구와 동업했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올랐고 당장 내일까지 결제 대금을 막지 못하면 구속될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어린 손주들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머리를 방바닥에 찌우며 빌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데 내 앞날을 계산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자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를 위해 20년 넘게 부어온 연금, 보험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순자 씨가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최후의 보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 그 모든 계획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 같은 연금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라며 만류했지만 순자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던 날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서 어머니 대궐 같은 집에서 모실게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괜찮다. 너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엄마는 길거리에 나 앉아도 상관없어. 기죽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순자 씨는 정든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낡은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바람은 창틈으로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내 희생으로 자식의 가정이 지켜졌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걸면 아들은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직 형편이 안 풀려서 이번 달 이자 못 보내드려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전화해서 애 마음만 더 무겁게 했구나 싶어 자책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나르며 그녀는 자기 자식이 어디선가 끼니라도 굶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아들에게 보낼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있던 순자 씨에게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진호네 가족 아니야? 아니, 사업 망해서 힘들다더니 이게 다 뭐야? 순자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상은 순자 씨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발리의 최고급 리조트.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화려한 수영복을 입고 칵테일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어디에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그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리빛으로 탄 피부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 적힌 글귀는 순자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결혼기념일 발리 여행.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다른 게시물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비자금으로 드디어 득템. 역시 우리 남편 수완이 좋다니까.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멀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사업자금, 구속 위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받아 사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가 차가운 방에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일할 때 아들은 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으로 파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짜내면 나오는 무한 동력 보험금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의 주인공이 오직 순자 씨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가 자식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남은 생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권리로 착각하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전유물로 여깁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걸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자식이라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식에게 내 물고기를 뺏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자비는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결국엔 부모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치는 것은 자식이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 등을 너무 쉽게 내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순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찾을 것인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순자 씨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진정한 노년의 품격을 되찾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인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때 배신의 상처는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본 그날 밤 순자 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낡은 단칸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천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일까? 내가 준 것은 사랑이었나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독이었나? 하지만 순자 씨는 예전처럼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식당 바닥에서 굴러먹으며 다져진 깡이 그녀의 혈관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와 연금 해지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식당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히 만졌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아들이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망했다던 사업체 근처가 아니라 아들이 숨겨두었던 진짜 삶의 현장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세련되게 잘 차려입은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순자 씨는 대답 대신 거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발리 여행의 전리품인 듯한 화려한 장식품들이 즐비했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최신형 대형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사업은 좀 어떠냐? 구속 위기는 넘긴 거냐? 순자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순자 씨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바다 예쁘더구나. 내가 마시는 와인도 참 비싸 보이고. 내가 단칸방에서 무릎 써가며 불판 닦아보낸 돈이 이 술잔 속으로 다 들어갔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딱 한 번 다녀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어머니의 포효였습니다. 입 닥쳐라. 내 노후를 팔아 내 즐거움을 샀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살던 집을 내주고 곰팡이 핀 방에서 잠을 잘 때 너는 내 피 같은 돈으로 파티를 했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다. 하지만 사이다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돈을 보낼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의 인감이 찍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증여 반환, 청구 소송 서류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너 이 집 살 때 내가 보태준 돈 있지? 그리고 이번에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돈. 그거 다 부담부 증여였다.
부모를 부양하고 효도하겠다는 전제하에 준 돈이란 말이다. 하지만 너는 그 계약을 어겼어. 오늘부로 이 집에 가압류 걸었다. 그리고 내가 준 모든 재산 소송으로 다 찾아올 거다. 아들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소송이라니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등줄기를 뽑아 해외여행 가는 놈은 자식이 아니다. 나는 이제 부모라는 이름의 형벌을 끝내기로 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빌려준 돈 이자까지 쳐서 당장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 부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화려한 사기극, 내 회사와 지인들에게 다 뿌려주마. 며느리는 울며 불며 매달렸고 아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부모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순자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거나 처분해야 했고 순자 씨는 가압류를 통해 자신의 노후 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되찾은 날 순자 씨는 다시는 그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숲이 보이는 공기 좋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하신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당할까 두려워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벌벌 떱니다. 혹은 자식이 미워질까봐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가리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확히 그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자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악연으로 변하기 전에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를 단단히 쥐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으로 산에 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순자 씨는 이제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아들의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식의 어머니가 아닌 순자라는 이름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순자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했던 지독한 배신과 그 끝에서 찾은 단호한 결단을 목격했습니다. 사이다 같은 복수에 마음이 시원하셨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노년의 빈곤은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섭고 자식에게 외면당한 부모의 고독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인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해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센 풍랑으로부터 내 노후라는 성을 지키는 지혜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내 생존권을 자식의 성공에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집과 퇴직금을 통째로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업은 망할 수 있고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고의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더라도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자식의 손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의 실패는 곧 여러분의 파멸이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떡을 줄 때는 내가 먹을 밥 한 그릇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가 배불러야 자식에게 줄 떡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불효자 방지법을 활용한 철저한 서류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정서 때문에 자식과 돈 거래를 할 때 서류를 쓰는 것을 정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 때문에 수많은 노인이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만약 자식에게 큰 돈을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내가 이 재산을 주는 대신 너는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방문하며 병간호를 책임진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미 넘겨준 재산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호막입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노년의 신비주의입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리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부모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는 순간 그 돈을 나중에 내가 가질 돈, 혹은 지금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다는 기색을 보이면 자식들은 손을 벌리고 돈이 없다는 기색을 보이면 자식들은 발길을 끊습니다. 가장 현명한 노인은 줄 듯 말 듯 지갑의 끈을 단단히 쥐고 있는 노인입니다. 자식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만큼 이 재산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것은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게 만드는 현명한 통제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자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서글프지만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줄 것이 있을 때 자식은 효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자식은 부모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자식이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순자 씨가 실버타운에서 서예를 배우며 웃음을 찾았듯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스타그램 속에 내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형벌을 끝내고 인간이라는 이름의 품격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오늘 이 영상에 다 묻어두시고 내일부터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웃고 당신만을 위해 소비하며 당신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도 비로소 당신의 그림자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녁 노을보다 아름답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